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배당락 일이었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배당락이 온전하게 반영이 됐다면 약 한 1.39% 정도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한 0.89% 정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름 사실 오늘은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배당락 되는 걸 감안해서 기관들이 매수가 있었고 이제 역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나 배당락 사실 개인분들은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 영향이 크겠죠. 그것 때문에 좀 매도했던 게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오면서 약간 좀 배당락보다는 조금 더 오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의 끝이 났고 오늘도 끝이 났고 어차피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난 상황에서 이제 향후 이제 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진행은 간단하게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일등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선물 수급 추이,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보기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등등 미국채 10년까지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수출액 데이터는 좀 생략하고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이제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미국채 10년까지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 지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코 빼곤 다 배당이 많다 보니까 하락폭도 사실 낙폭이 다 크긴 컸었고요. 배당락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메타 플랫폼즈 종목 살펴보고 계속해서 향후 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냥 매크로 그런 지표들이나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좀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부터 살펴보면 배당락이지만 나름 양호하게 끝이 났었고요. 코스닥은 사실 배당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은 계속 프로그램 매도만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프로그램 기관이 한 45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이 1조 한 8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매도 있었고 그 다음 기관이 한 1,700억, 1조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약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17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1,000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 한 4,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6,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수급이랑 거의 그냥 뒤집어졌다, 반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이제 누적 수급 살펴보기 전에 제가 사실 계속 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현선물 수급 이제 코스피 살펴보면 어제는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했던 거 서로 이제 서로 바톤 터치 이제 다시 이제 넘겨주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수급이 됐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은 여전히 계속 매수하고 기관은 좀 매도했던 거 사실 되돌리고 있기는 합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살짝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는 매수지만 좀 최근 기준으로는 매도 추세고,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한 65조 정도 매수 중인데 외국인이 사실 연말부터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한 70% 정도가 숏커버링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연말에는 조금 숏커버링을 하면서 공매도 했던 거를 되사들이고, 그 다음 연초에 이제 공매도를 다시 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충분히 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제 충분히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현물 기준으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도록 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은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거고요. 이제 페드 모델은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겁니다. 둘 다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이고요. 뭐 지금 이제 좀 둘 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살짝 빠지긴 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저는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코스피 이제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 추세로 봤을 때도 뭐 일드갭은 그렇게까지 비싸 보이진 않나,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땐 조금 더 비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코스피보다는 있다라고, 이제 뭐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뭐 둘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저는 미국 쪽이 충분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좀 유사하게 흘러갔다가 뭐 가장 크게 이제 이격이 나는 이유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많았던 거, 미국 쪽은. 그리고 이제 양쪽 하나의 영향일 텐데 뭐 둘 다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양쪽 하나도 이제 테이퍼링하고 향후에 이제 QT가 예상이 되고, 양적 긴축인.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자사주 매입하면 2%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이제 재무 구조상 더 이상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도 어렵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 결국에는 저는 좀 매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뭐 두 나라 다 조금 방향성은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이제 추이 살펴보면, 잠시만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그냥 계속 소폭이나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자체가 뭐 사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추세가. 그 다음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좋아 보이지 않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안 좋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은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이나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빠지고 있던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과거 고점들 다 넘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인 건 아니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시 이제 감소를 하면서 이제 재차 하회를 하고 있긴 하고요. 200일, 120일, 50일 다 하회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다시 3% 초반에 들어왔는데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추세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시 사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 건 맞다라고는 보거든요. 왜냐면 50일 이동평균선 방향 자체가 위로 가고 있긴 하잖아요. 50일이나 120일이나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려왔으나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뭐 아직까지 추세가 넘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이제 장기 좀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여기가 1, 2, 3, 4, 5로 금융위기 전까지 이제 3파, 그 다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이 5파라고 해서 이게 큰 1파라고 봅니다. 1, 2, 3, 4, 5가.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가 나왔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월달 이제 고점이었던 449가 이제 3-1파, 3의 작은 1파고 지금이 이제 3의 2파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점하고 잠시만요. 여기 저점과 이제 여기 저점을 그어서 여기 고점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해보면 고점 거의 다 닿았었던 상황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1파 고점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파, 2파를 뭐 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파랑 또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점 다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깨지고 여기 깨질 때 뭐 2번 정도 이제 팔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A파 떨어지고 B파 올라가고 1, 2, 3, 4, 5로 C파가 여기까지 저는 빠졌다 라고 봅니다. 5파랑 B파를 이렇게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도 똑같이 저점 다였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깨질 때 C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C가 이제 확실히 끝났구나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4파랑 또 A파랑 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추세를 이제 하회를 하고 있죠. 오늘 뭐 배당락 때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떨어진 건 떨어진 거니까요.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세가. 뭐 그리고 구름대를 계속 못 넘고 있잖아요. 배당락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그렇게 전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고 일단 뭐 추세보다도 아까 파동 얘기하던 걸 계속 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A, B, C로 저는 큰 A라고 보고요. 뭐 지금 이제 나왔던 파동이 A, B, C, 작은 A, B, 그 다음에 C가 뭐 여기까지일지 모르겠으나 결국 C가 나오고 나서 저는 그게 이제 큰 B가 되고 그 다음에 C로 조금 한 번 더 크게 큰 C로 좀 빠진다라고는 뭐 여전히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당히 좀 모이고 있어서 위든 밑이든 저는 조금 강하게 조금 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26일 프랭스팬이 여기 있는데요. 이걸 따라서 좀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확실히 호전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후행스팬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뭐 소폭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뭐 저는 이제 여기가 5파고 A, B, C로 여기가 A고 여기 B고 뭐 여전히 여기가 이제 C라고 봅니다. 아마도 C의 1, C의 2, 그 다음에 C의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B가 A, B, C로 좀 나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근데 이제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구름대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추세라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 뭐 상단까지 왔다가 뭐 재차 사실 하회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탔다가 좀 빠지면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살펴보면
S&P 미국 쪽은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2, 3, 4, 5로 3, 여기가 이제 4파, 트라이앵글로 4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사실 오늘 나스닥 모양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여기가 1, 2, 3, 4, 그 다음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그 다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가 저는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불규칙 조정일 가능성이 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 그 다음 여기가 A, B, C로 B고 좀 C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좀 거래량이 내려갈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올라가고 올라갈 때 내려가고 뭐 어디 살짝 조정 보일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보다 뭐 더 큰 거래량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뭐 저는 사실 좀 하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타고 가던 게 크게 좀 이탈이 되면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볼린저 뭐 50으로 벌면 50으로도 넘어 있죠. 그래서 넘어 있는데 이게 재차 이제 하회하면 그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볼린저 200으로도 S&P는 넘었기 때문에 넘었다가 재차 하회하면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볼린저 200, 120으로 봤을 때, 120 분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넘어 있다가 지금 하회를 했는데 그래서 재차 여기를 좀 넘지 않으면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바닥은 딱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딱 끝이 나긴 했었어가지고 일단 뭐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이제 뭐 그 다음 뭐 또 그냥 이제 그냥 볼린저로 보더라도 여기 사실 이게 이제 상대적 고점이라고 이제 볼린저 밴드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닿으면서 여기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닿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점 자체는 실제로 여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닿인 부분이고 이런 건 이제 상대적 고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적 고점이고 이런 데가 이제 상대적 고점이라고 해서 네, 이런 경우 좀 천정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나스닥도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나스닥은 여기 전고점이 이제 넘기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뭐 나스닥까지 여기 전고점을 확실히 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미련 없이 이제 그때는 정말 좀 상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현물 기준으로는 딱 오늘이 26일 기준선이 딱 후행스판하고 딱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 이제 내일부터는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하회를 하면서 기준선이 만약에 이제 역전이 계속 되는 상태가 나면 충분히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호전이 되면서 빠져나가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하리라 생각은 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 사실 한투 쪽이 이제 이거 밴드 퍼센트 이제 밴드 퍼센트 B랑 이제 볼린저 밴드를 얼마나 이제 이탈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랑 좀 특이한 게 이게 거래량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볼린저 밴드라는 게 그냥 볼린저 밴드 이론이 뭐 간단합니다. 그냥 변동성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벌어지면 또 다시 모아졌다가 또 벌어졌다가 또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모아졌다가 벌어졌다 하는 이제 수축과 이완, 수축 이완이 이제 반복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모르나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아 어디론가는 튀겠구나 라는 건 알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지가 중요하고요. 탔는지 이탈을 하는지. 일단 지금 나스닥은 이미 이탈은 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올려주면서 붙여서 따라가냐 아니면 이탈을 해서 결국은 무너지냐 뭐 그건데 뭐 그건 어차피 다른 데이터들에도 많이 그러니까 HTS 나오는데 나오니까 뭐 상관없지만 제가 굳이 이제 이거는 한투 건데요. 이제 한투 쪽 HTS인데
이제 여기 이제 거래량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딱 보시면 거래량 볼린저 밴드 딱 벌어질 때 벌어질 때 이게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또 거래량 볼린저 밴드가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살짝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이나 S&P나 뭐 다우 지수나 이제 다 좀 벌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위든 미치든 모르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거는 위든 미치든 거래량이 튀면서 조금 올라가든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둘 다 조금 가능성이 있는 지금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좀 하방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는 게 뭐 계속 보여드립니다만 이게 나스닥 지수고 이 검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나스닥 종목들 중에 이제 52이동평균선이 200이동평균선을 넘고 있는 종목인데 원래는 여기서 76%나 넘고 있다가 증시는 더 올라갔는데 지금 뭐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시총 상위주들만 랠리를 하고 있는 거여서 뭐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사실 증시 말미에 딱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뭐 계속 사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비트코인은 여전히 여기가 뭐 1, 2, 3, 4, 5로 5의 1이냐 5의 5냐가 뭐 중요한 상황이어서 롱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넘고 사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200일이랑 120 이동평선 하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도 점점 이제 볼린저 밴드 모여오고 있는 상태여서 뭐 머지않아 곧 위든 미치든 좀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또 하회를 하면서 일단 뭐 좀 하회는 했지만 아직까지 26일 후행스팬이 역전이 되지는 않았고 또 200일과 120 이동평균선이 딱 모여있는 구간이어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져주면 확실히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재차 이제 요거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행스팬은 여기를 타고 가고 이제 주가 자체가 이 볼린저가 아니죠. 이 변동성은 이렇게 타고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 부분을 좀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사실 미국 쪽은 이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미 밸류에이션은 이미 고평가이고 뭐 사실 여기서 더 오른다 하더라도 뭐 저는 상승폭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라고 봐서 뭐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구간이다 라고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여기도 아직 26일 후행스팬 역전되어 있고 이제 기준선 방향마저도 여기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충분히 더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O고 A고 B고 그 다음 C에 1, 2, 3, 4, 5로 저는 빠진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저는 여기 5파고 여기가 A고 작은 A, 작은 B, 작은 C로 B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계속 생각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이렇게 쭉 따라 빠지냐 아니면 이제 확실히 돌파가 되느냐 뭐 그게 핵심이겠죠. 이제 구름대를 또 넘냐 다시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느냐 뭐 이 차이라고 보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은 이제 기준선 재차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보다 이제 추세가 안 좋아졌고 뭐 전 사실 추세가 좋을 때도 중국 쪽은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물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상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기준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준선 방향은 내려갈 텐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위든 미치든 여기도 좀 강하게 튈이라고 봅니다.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저는 좀 위로 튄다라고는 보고요. 뭐 달러 원도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위로 조금 튈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저는 주가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조정이 나는 금리 때문에 조정이 나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게 떨어졌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한 파동이고 A파고 이게 아마 지금 B 정도 파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볼린저드 밴드 벌어질 때 전 좀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디든 뭐 그냥 이런 경우에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추세상 뭐 200일이든 기준선이든 딱 정해놓고 깨지면 매도하고 그 전에는 그냥 보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야말로 저는 뭐 이게 1, 2, 3, 4, 5로 좀 빠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질금리가 이제 결국 저는 계속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테이퍼링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QT까지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인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인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플러스 1에서 2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금과 실질 금리의 반대는 이제 수익률은 반대기 때문에 실질 금리 올라가면 금은 빠질 거라고 보고요. 실질 금리가 1에서 2 되면 그때 이제 금을 좀 매우 공격적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통화량 대비해서 보면 금이 사실 통화량 대비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좀 보여지는 데이터긴 한데요. 왜냐면 결국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장 막아주는 역할이 이제 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80년 이제 Great Inflation, 진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하게 왔을 때 금이 당연히 가격이 최고치 기록을 거의 했었었고요. 뭐 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거의 이쪽 부근에서 금이 이제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금이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나가 버렸나 보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뭐 금이 비싸지는 않는 거죠. 이제 뭐 그때보다 금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당연히 이제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갔던 게 맞고요. 통화량 대비해선 지금 싼 가격인데 뭐 결국에는 꽤나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실질 금리가 1에서 2 정도 될 때 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금리도 어차피 이제 과거에 1, 2, 3, 4, 5 치고 지금 ABC로 이제 일단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게 ABC로 뭐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이제 ABC가 A고 B고 C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금리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 뭐 뒤에 조금 얘기를 더 해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도 저는 이제 구름대 계속 좀 돌파 시도를 하는데 뭐 결국은 저는 좀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위로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요. 뭐 과거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 이 국채랑 MBS를 워낙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거의 한 2조 달러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자본 대비해서도 많이 늘은 게 이제 현금이랑,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랑 국채랑 MB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사실 좀 눌리는 역할을 했는데 대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계속 매수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명목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죠. 왜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명목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명목금리는 같이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기도 뭐 이 정도 빠진 거 그냥 배당락 정도라고 봅니다. 뭐 배당락보다 뭐 소폭 더 빠지긴 했지만 물론 그리고 배당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년도 정도 주면 한 2% 정도 되니까 뭐 그냥 거의 배당락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넘어가고 26일 횡스팬이 호전되는 거일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위든 밑이든 저는 좀 7이라고는 봅니다. 뭐 구주봉으로 뭐 그냥 본다라고 쳤을 때는 뭐 일단 지금 뭐 크게 일단 여기는 크게 뭐 방향성은 없기는 하고요.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는 52동 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던 게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뭐 주봉상으로는 여기 딱 120일 정도에서 딱 딛고 가고 있어서 뭐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이야 뭐 사실 현재 주가 한 15,000원 정도 되고 뭐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한 7만 원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여기는 결국 계속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대주주가 결국 지금 돈은 뭐 지금 사실 회사 통장에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만 4,800억입니다. 뭐 시총은 이제 2,700억인데 뭐 거의 2배죠. 뭐 사실 이제 그렇게 그냥 현금만 해도 거의 2배는 올라야 되는데 그냥 사장님들이 이제 돈을 그냥 통장에 쌓아놓고만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과거 상속 받았던 거 때문에 이제 받았던 주식담보대출 400억 어차피 갚아야 되긴 할 거거든요. 뭐 내년이 어차피 상속세 마지막 내는 날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좀 내면서 저는 뭐 유상감자를 하든 뭐 무상증자를 하든 이제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든 아니면 세 개 다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결국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할지는 좀 확정적이진 않는 거죠. 뭐 그래서 리스크는 뭐 예전에 매수 추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리스크는 높지만 딱 되기만 하면 뭐 기대 수익률은 높은 뭐 그런 이제 양날의 검을 가진 좀 종목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뭐 배당락보다도 사실 뭐 더 빠지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제 구름대가 아니라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와서 이게 이제 타고 내려가면 뭐 가장 최악이고요. 타고 내려갈지 아니면 그냥 26일 프랭스팬이 다시 이제 호전이 되면서 재차 반등할지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배당락이라고는 하나 일단 추세가 지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제 내일이나 뭐 모레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너무 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해상 뭐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 뭐 22% 넘고 있기 때문에 뭐 23.4%죠. 뭐 충분히 뭐 사실 주가 자체는 너무나 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사실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환선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으나 뭐 여긴 이 정도면 뭐 추세가 나쁘진 않다. 볼린저 밴드 딱 하단 치고 반등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추세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긴 뭐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도 여기도 뭐 사실 저렴한 수준인 거죠.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종목은 하이닉스, 네이버, KT, 이제 효성화학, 메타플랫폼즈 살펴보면 하이닉스부터 보면은 뭐 현재 주가 한 12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제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살짝 좀 싸다라고 나오나 뭐 사실 여기가 실적 변동성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거의 뭐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엄청 싼 것도 아닌 상황이나 뭐 과거에 이제 고점을 칠 때는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됐었고 과거에 이제 저점을 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았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손은 안 간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그 다음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비싸 보이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조금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차트 상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여기가 B의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파 고점 치고 A 반등한 다음에 B 반등 정도 하고 결국 C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B파 반등할 때 뭐 사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게 결국 마지막 C에서 좀 팔면서 손실이 없으려면 누가 막 잘 받아줘야 되잖아요. 결국 그게 뭐 지금 이제 미국 쪽 애플이나 뭐 이런 대형주들이 랠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도 삼전이나 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반등도 잘 하는 편인 게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되팔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섹터가 좋아서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뭐 마이크론이 또 미국 쪽이 잘 갔기 때문에 뭐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긴 합니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생각하기에 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다도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여서 사실 사는 것도
사실 뭐 저는 그거의 가능성도 꽤나 크다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38만원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비싼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그냥 차트를 보더라도 뭐 추세가 이제 뭐 기준선도 하회하고 구름대 미치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여기도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이제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기대 수익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오늘 배당락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안 좋게 본다 치면은 여기 오파 고점 치고 A 나오고 B 나오고 사실 뭐 C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오늘 떨어진 게 이제 배당락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좀 없기는 하고요. 사실 없진 않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좀 뭐 봐야 되긴 할 것 같다. 이제 구름대라도 넘고 좀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30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저평가는 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과거 대비해서는 비싸진 건 맞지만 과거가 너무 쌌던 거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저평가는 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뭐 차트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준선 뭐 사신다라고 하더라도 기준선 위에서 사는 건 오케이지만 기준선 하회하면 딱 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볼린저 밴드 여기도 또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위든 일단 밑이든 전 좀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자. 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준선 깨지면 꼭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이죠. 같이 한번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여기는 계속 그냥 A고 여기가 이제 아마 저는 A의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작은 A, B 그 다음 이제 C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B고 C로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긴 하고요. 미국 쪽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해서는 뭐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실질금리가 뭐 사실 뭐 중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게 저는 뭐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예전에 이렇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았을 때 뭐 2008년도 아니면 뭐 2012년부터 뭐 2017년까지 근데 뭐 지금만큼 낮았던 적은 사실 없었고요. 그러니까 낮았을 때의 공통점은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낮을 때 원래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습니다. 뭐 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실질금리랑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주가가 쌌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과거랑은 다르게 실질금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낮은데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래서 한번 봐보죠. 이제 뭐 밸류에이션 어제 보긴 했지만 뭐 미국 쪽 기준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뭐 PBR로 보더라도 아까 저 12년 중반부 밸류에이션 상당히 PBR 기준은 낮았죠. 15년 중반에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낮았습니다. 뭐 2008년도 당연히 터지고 나서 밸류에이션 당연히 낮았죠. 그러니까 다 주식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이렇게 다 반등할 수 있었던 게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그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뭐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샀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실질금리 낮은 건 오케이인데 그럼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도 올라갈까라고 하면은 주식은 너무나 먼저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PBR을 보시면 뭐 그렇다고 수익성이 좋냐 하면 ROE를 봤을 때 수익성이 좋지도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할인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았으니까 주식이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뭐 지금 등락은 있지만 주 추세는 결국은 올라갈 건데 실질금리가 할인율이 높아질 때 이 고밸류에이션은 저는 좀 용인이 되기는 어렵다. 이번에는 과거랑은 다르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계속 중요한 게 이제 QE에서 이제는 QT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뭐 대출금이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리버스 레포가 증가하고 있는데 리버스 레포도 결국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단기금리를 좀 상승시키다 보니까 더 이상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이 부채 계정을 증가를 시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리버스 레포가 금리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금리 쪽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지급준비금이 결국 줄어들면서 대출이 나가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서 이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자산 축소를 하는 QT 이제 퀀테이티브 이제 타이트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채가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쌓여 있다는 것 자체는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쌓여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는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시장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급준비금이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금리 인상을 더욱더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면서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는 뭐 저는 좀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만 뭐 사실 확실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물가는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는 지금 뭐 일시적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뭐 일시적이란 말은 뭐 접긴 했지만 뭐 사실 물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 저는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과거에도 이때 이렇게 물가 높아졌을 때 원래 물가가 1960년도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물가가 원래 일 때도 막 1%, 뭐 2%로 원래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이제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 물가 되게 일시적일 거야 라고 이제 똑같이 이때 완화적인 재정 정책과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때 완전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뭐 20%까지 올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도 뭐 그 정도가 될 만큼 물가는 사실 이미 엄청나게 튀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윌러 연준 이사 말대로 어차피 연준 총자산을 GDP 대비해서 20%까지 결국엔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낮추려면 어차피 줄여야 되는 연준 총 자산 규모가 4.4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4.4조 달러가 됩니다. 뭐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 돈이 풀리면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 결국엔 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뭐 계속해서 저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대출 비중이 상업은행이 계속 낮았지만 지금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대출 비중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7월, 이제 6월 말까지 데이터입니다만 분기마다 나오는 데이터여서 아마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대출 비중 자체가 연말 기준으로 나오면 이제 9월 거는 조금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말께 나오려면 좀 많이 걸리긴 하겠네요. 이제 나중에 뭐 뒤늦게라도 확인이 되겠지만 대출 비중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점점 이제 국채랑 MBS 비중 하고 결국 이 현금, 이 지급준비금 비중은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예대율이 어차피 이제 100%까지 결국은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예대율 자체가 뭐 예대율이 여기 나와 있지만
과거에 이제 뭐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때나 다 예대율 100%였었고요. 뭐 지금은 상당히 낮죠. 58%?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정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0%될 때까지 그때 이제 랠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미국채 기준으로 한 1에서 2 정도 가기 전까지는 뭐 저는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